지난 팬데믹 이후 K-바이오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면서 한국산 의약품 수출이 최고의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6년 바이오 헬스 산업 수출액이 사상 처음 300억 달러, 즉 한화로 약 40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특히 미국과 유럽의 바이오 의약품 수요 확대, 국내 위탁개발 생산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로 의약품의 수출이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국내 제약사들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유럽 의약품 시장은 2,800만 달러, 즉 한화 400조에 육박하는 세계 2위 규모의 시장입니다. 2023년 말 집계된 데이터 기준으로 유럽은 전 세계 의약품 판매의 22%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은 유럽 의약품 시장이 앞으로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연평균 5%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유럽의 전반적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유럽연합의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그리고 우수한 연구 및 투자 인프라 때문입니다. 유수 제약사로 꼽히는 로슈, 사노피,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유럽에 거점을 두고 있죠. 이처럼 제약 시장에서 유럽의 중요성은 커져가고 있으며 세계 2위 소비 시장을 겨냥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절 K-방역이 모범적인 방역 사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한국산 진단시약, 마스크가 유럽으로 수출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한국 헬스케어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유럽 진출이 한결 순조로워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페덱스는 재작년 헬스케어 관련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춘 김포생명과학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영하 150도부터 영상 25도까지 총 5곳의 보관 구역을 통해 상온, 냉장, 냉동 보관 및 운송이 모두 가능하며 24시간 모니터링됩니다. 특히 임상시험용 의약품, 바이오 샘플, 제약 바이오 제품 등 주요 헬스케어 물류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운송을 보장하며 제약 및 임상시험 기업들이 환자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럽의 주요 의약품 수출 국가로 독일, 스위스, 튀르키예를 선정하여 수출팁 및 통관 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유럽 진출은 유럽의 규제와 인허가 구조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유럽 헬스케어 시장의 전반적인 구조와 특징을 간단히 살펴본 후 제품 수출 시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타깃 국가별 시장 특성과 규제 환경을 비교해보고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종합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헬스케어 시장은 전형적인 규제 중심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제품 분류 기준 역시 엄격합니다. 제품의 성분, 작용 원리나 사용 목적뿐만 아니라 광고 문구나 마케팅 표현까지도 분류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진출 초기에 제품 분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통관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유통 중 판매 중단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유는 단일 시장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수입 허가, 사전 승인, 행정 집행 방식은 회원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즉, EU 공통법령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수입 단계에서는 국가별 규제기관의 판단과 집행 방식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처럼 단일 규제 체계를 가진 시장과 구별되는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헬스케어 시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 시장입니다. 제품의 안전성, 품질 관리 체계, 규제 준수 인력, 그리고 현지 파트너와의 신뢰 관계가 시장 접근성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특히 의약품과 바이오 제품은 한 번의 컴플레인 이슈가 특정 국가를 넘어 유럽 전반에서 제품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유럽 헬스케어 시장은 규제 중심의 환경, 엄격한 제품 분류 기준, 국가별로 상이한 수입 체계, 그리고 신뢰를 중시하는 시장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는 다른 시장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다 신중한 실무 준비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수출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실무적인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HS 코드와 제품 분류의 중요성입니다. 유럽에서 HS 코드는 단순히 관세율을 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어떤 규제 체계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헬스케어 제품의 경우 동일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성분 구성, 농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수입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헬스케어 제품은 인체 또는 동물 유래물질을 의미하는 HS3001에서 치료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HS3004까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범위에 해당할 경우 일반 품목이 아니라 의약품 규제 체계로 바로 진입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약이라 하더라도 연구용인지 진단용인지 또는 인체 적용 여부에 따라 HS 코드와 적용 규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판단이 초기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의약품으로 재분류되어 수입이 중단되는 사례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입자의 책임입니다. 유럽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입자가 규제 준수의 최종 책임자로 간주됩니다. 의약품 인허가, 제품 등록, 규제 위반 시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나 벌금, 나아가 제품 리콜에 대한 책임까지도 원칙적으로 수입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서류와 비용, 그리고 통관 리스크의 관리입니다. 유럽에서는 인보이스, 제품 성분표, 인증정보, 제품 설명 간의 작은 불일치도 규제 리스크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보이스에는 연구용 시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첨부 서류나 웹사이트 설명의 진단 또는 치료 목적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관 단계에서 의약품 규제가 바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별로 VAT 부과 방식과 환급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사전에 이해하지 못하면 통관은 완료되었지만 예상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헬스케어 제품을 국민건강과 직결된 고위험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엄격한 관리체계가 적용되는 시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가별로 살펴볼 예정이며 먼저 독일입니다.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EU 규제를 가장 보수적이고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국가이자 실무적으로 EU 헬스케어 시장 진출의 기준선이 되는 국가가 바로 독일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제품이 헬스케어 성격을 갖는 순간 단순 물품 통관이 아니라 수입 허가 개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특히 의약품, 진단시약, 생물학적 제재와 같이 인체 또는 동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제품의 경우 보건 규제 또는 수입 규제가 함께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건강증명서 제출이나 수입 단계에서 당국의 승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BAFA를 포함한 특정 무역 규제 체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일로 수입되는 모든 헬스케어 제품이 BAFA 허가 대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BAFA는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규제 대상인 CITES 물품이나 EU 또는 독일 차원의 엠바고 대상과 같이 법령에 명시된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허가 또는 확인 절차를 요구하게 됩니다. 즉, BAFA 허가 여부는 재량이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EU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EGT 온라인입니다. EGT 온라인은 독일 관세청이 운영하는 공식 전자 관세율 표이자 규제 조회 시스템으로서 HS 코드 8자리 또는 10자리를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모든 EU 및 독일의 법적 조치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등재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수입 허가가 필요한지, BAFA 규제가 적용되는지, 추가 서류가 요구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모두 EGT 온라인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리하자면 독일에서는 수입 요건을 판단할 때 별도의 내부 가이드나 관행이 아니라 EGT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을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최종 기준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헬스케어와 의약품 분야에서는 EU와 유사하거나 경우에 따라 그보다 더 엄격한 규제 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가격이나 물량 경쟁보다는 품질, 안정성, 그리고 규제 준수 인력에 대한 신뢰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형적인 프리미엄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약품과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규제를 스위스 식품의약품청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인체용 의약품을 비롯해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임상시험용 의약품, 혈장 및 혈장 유래 의약품까지 의약품 전반을 단일 기관에서 관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점에서 스위스는 규제 권한이 명확하게 중앙화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수 허가 요건입니다. 인체용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식품의약품청이 발급한 영업 허가를 보유해야 하며 만약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같은 특수 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입 허가가 별도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장 및 혈장 유래 의약품의 경우에는 OCABR 승인 여부에 따라 개별 수입 허가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모든 헬스케어 제품이 식품의약품청의 관할에만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용 의약품이나 동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제품의 경우에는 OSAB, 즉 스위스 연방식품안전수의청이 관할 기관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수의용 의약품의 경우 사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EU의 제3국에서 유래한 동물성 제품의 경우에는 복수 수입 허가나 DSCE, 즉 공통검역 문서 제출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 시장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의약품의 수입 인허가와 규제 준수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수입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입니다. 독일이나 EU 시장에서도 수입자 책임이 중요하지만 스위스는 그 책임 구조가 더욱 명확하고 직접적입니다. 따라서 스위스 시장에서는 누가 수입자인지, 그리고 그 해당 수입자가 실질적인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가 시장 진입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튀르키예는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선 시장이라기보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른 국가이긴 합니다. 인구 증가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성장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의료 투자 확대와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 정책이 시장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튀르키예 정부 정책 주도형 시장입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의약품 접근성 개선 정책 등을 통해 시장 규모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 주도 구조로 인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정부 규제와 제도적 통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의약품의 경우 TITCK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격 통제나 급여 제도와 같은 국가 차원의 규제 요소가 시장 진입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튀르키예는 단순히 제품 경쟁력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제도와 규제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튀르키예는 현지 규제 대응과 유통 구조가 비교적 복잡한 편이며 현지 파트너십이 사실상 필수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대리인이나 통관 및 유통을 담당하는 파트너의 역할이 시장 진입의 성공 여부를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진출 과정에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의료용품 HS 3001부터 3004까지를 기준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튀르키예 의료용품 통관의 가장 큰 특징은 단일 기관이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가 관여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농림부와 보건부가 관리하며 품목에 따라서는 수의학적 검사 체계까지 함께 작동하게 됩니다. 우선 모든 의료용품은 농림부에 대한 적합성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적합성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고 이 검사 증명서는 보건부에서 발급받게 됩니다. 즉 튀르키예에서는 통관 이전 단계부터 여러 행정 절차가 요구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HS 3001에서 3004까지 모두 의료, 의약품 범주에 속하지만 관할 기관과 규제 강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S 3001과 3002에 해당하는 장기, 선, 혈액, 백신과 같은 품목은 일부 세번에 대해 수의학적 검사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물질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환경에도 위해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 물질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HS 3002의 경우 일부 독성 성분, 예를 들어 삭시톡신이나 리신과 같은 물질은 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도 합니다. 반면 HS 3003과 3004, 즉 혼합의약품 또는 소매용 완제의약품으로 갈수록 보건부의 관할 비중이 커지고 의약품 중심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적용받게 됩니다. HS 3003은 농림부와 보건부가 동시에 관여하는 이중 규제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고 HS 3004는 완제의약품으로서 가장 엄격한 통제를 받는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보실 수 있는 튀르키예 시장의 본질은 단순히 규제가 많다는 점이 아니라 복수 기관의 판단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HS 코드만 맞춘다고 해서 통관이 끝나는 시장이 아니라 제품 성격에 따라 어느 부처 관할에 속하는지,
추가 검사나 증명서가 필요한지를 사전에 정확히 설계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튀르키예 시장에서는 현지 대리인이나 브로커, 그리고 규제 경험이 있는 파트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스위스,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각 국가의 시장 성격과 규제 구조, 그리고 수입자 책임 관점에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독일은 EU 규제가 가장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국가로서 EU 전체 규제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에 가까운 국가라고 볼 수 있으며 규정 해석과 절차가 비교적 명확한 대신 그만큼 높은 수준의 규제 준수가 요구되는 시장입니다. 반면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허가 이력과 규제 신뢰도 자체가 시장 진입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사전 허가 준비와 규제 대응 이력을 지속적으로 축적할수록 장기적인 신뢰도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는 진입 요건과 행정 절차가 상당히 엄격하고 복잡한 시장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다양한 성장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입자 자격, 사전 승인 절차, 그리고 제품 분류에 대한 이해, 여부가 실제 시장 접근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유럽 헬스케어 시장에서는 어느 국가로 진출할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제품과 조직이 어떤 규제 구조에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시장 규모나 성장성만을 기준으로 국가를 선택하기보다는 규제 난이도, 수입자 책임 구조, 사전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이 유럽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검토하시는 분들께 국가 선택의 방향성과 규제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되시길 바랍니다.